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진우입니다. 제 유동자산 파트에서 지난 시간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 중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는 수량적인 방법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니까 집중하셔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크게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량 측면에서 볼 것인지 단가 측면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과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기말 재고자산 평가함에 있어서 수량결정법이다 라고 한다는 건 수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는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혼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만나본다면,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상품의 입고나 출고가 있을 때 이 입출고를 모두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한다. 그걸 우리는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기초에서 기말까지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반대로 나갈 때마다 장부에 다 적어주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하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에 대해서 입고만 기록을 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 실제로 기말에 얼마만큼이 남아있는지 실질적인 재고조사를 통해서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상품에 대한 입출고를 모두 장부에 기록해서 장부상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한다면, 상품에 대해서 입고만 기록을 하고 출고는 쓰지 않은 상태로 상품의 수량을 실제로 기말에 직접 확인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입고란에 기록된 전체 수량에서 직접 조사한 상품의 실제 수량을 차감해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기록법을 쓰거나 실지재고조사법을 씀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하냐라고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이나 전체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모라는 게 있고요. 감모가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은 다소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결정 방법,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차이는 감모손실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감모손실은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이 차이난다. 그걸 감모수량이라고 하고, 개정과목으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다. 단기상품 매입액이 90만원이고요. 상품의 판매액이 80만원이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적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초에 10만원이 있었고요. 우리가 상품을 90만원을 매입합니다. 기초에 상품이 10만원 있었고 90만원의 상품을 매입했다면 기초에서 매입을 더한 이 금액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다. 팔 수 있는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다 라는 거고요. 분명히 계속기록법, 장부에 계속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판매원가가 나오죠. 얼마가 출고되었느냐? 80만원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판매 가능한 상품 100만원 중에서 매출원가가 8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남아있는 기말은 당연히 얼마가 20만원이 되죠. 이렇게 계속기록법은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판매된 매출원가가 확인이 되니까 매출원가에 의해서 기말을 계산하는 걸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부상의 기말 재고액이 20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에서 확인된 장부상,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말 재고액은 20이다 라는 거죠. 자, 예컨대 실지재고조사법 한번 보시죠. 기초에 10만원 있었습니다. 상품을 90만원 매입해요. 그럼 기초에서 매입액을 더한 이 금액 100만원이라는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안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장부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판매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창구에 직접 갔다. 실제 재고 파악을 해보니까 기말이 15만원이더라. 기말을 계산하고 매출원가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지금 예제를 제가 두 가지를 다르게 금액을 잡았습니다. 보시죠.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한다.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니까 기말을 추정하는 겁니다. 확인 안 했죠? 실지재고조사법은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판매된지는 몰라요. 근데 창고에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기말이 15만원이더라.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일 것이다. 85만원일 것이다. 즉 100만원 중에 판매되고 15만원 남았다니까 85만원에 팔렸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장부상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의 기말 재고는 20만원인데요. 실제 기말 상품을 확인해 보니까 창구에는 얼마밖에 없더라? 15만원 밖에 없더라. 여기서 차이 나는 이 5만원의 금액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감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기록법을 쓰나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모가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둘 다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는 맞지만 기말 재고 20만원이 틀립니다. 실제 창고에는 15만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감모가 발생했을 때 내가 계속기록법을 쓴다라면 기말 재고액에 오류가 생겨요.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산됩니다. 반대로 감모가 발생했을 때 실지재고조사법을 쓴다면 기말 재고액은 15만원이 맞지만 매출원가 금액이 오류가 생겨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모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은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모가 발생했다면 계속기록법이 정확하냐 실지재고조사법이 정확하냐 라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왜? 둘 다 틀리다. 계속기록법을 쓰면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산되고 즉 감모가 이 기말 재고액에 포함이 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감모 5만원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감모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기록법을 쓰시겠습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을 쓰시겠습니까? 둘 다 안됩니다. 어떤 게 정확한 방법이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말고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게 혼합법인데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감모가 발생했을 때 계속기록법은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산됩니다. 원가는 맞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액은 맞지만 매출 원가가 과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혼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혼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해서 파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은 감모 손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합법에서는 감모 손실이 제대로 확인이 됩니다. 혼합법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감모 손실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혼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앞서 살펴본 자료 그대로 혼합법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예를 들어 기초의 상품이 10만원, 매입이 90만원이고
단기 상품이 80만 원이라면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2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 재고가 15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감모 손실이 혼합법에서 어떻게 밝혀진지 한번 보죠. 자, 상품 계정에서 기초 상품이 얼마이냐? 1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90만 원을 내가 매입한다. 그러면 기초에서 매입한 금액 90만 원을 플러스 하시면 10만 원에 90만 원 더 하시면 100만 원이라는 판매 가능 상품이 나오시죠. 여기서 내가 기말이 얼마가 있느냐? 기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어떻게? 실질 재고 조사법이죠. 또한 매출원가가 얼마이냐? 80만 원이다. 실제 판매된 게 80만 원이다.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건 계속기록법입니다. 우리는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 재고 조사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판매 가능 상품에서 80만 원을 팔았는데, 즉 100만 원에서 80만 원 팔았으면 당연히 기말이 얼마가 남아야 돼요? 그렇죠. 20만 남아야 되죠. 20만 원이 기말에 남아야 되는데 실제 창고에 가서 실질 재고액을 확인하니까 15만 원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얼마의 차이가요? 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계속기록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이 감모 손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혼합법,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혼합법을 썼을 때 원가도 확인되고 기말 재고액도 확인되니까 그 금액에서 나오는 차이가 바로 감모 손실이다. 따라서 감모 손실은 혼합법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감모 손실은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가 있습니다. 상품이라면 판매 과정에서, 제품이라면 제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걸 우리는 정상 감모다라고 하고요. 그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걸 비정상 감모라고 해서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밝혀지면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매출원가나 제조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가 있다면 영업 외 비용을 쓰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계산 과목이 바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수량 결정 방법은 장부에 계속 적어주는 계속기록법, 장부에 다 쓰지 않고 직접 확인해주는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혼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적인 의미보다 이 수량 결정 방법에서는 감모 손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다음 보실 내용은 바로 단가 결정 방법인데, 단가는 어떤 순서대로 판매하느냐라는 단가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고요. 개별법은 개별적으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 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은 개별 상품에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 단가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의 종류가 많을 때 각각의 상품별로 장부를 따로 기록하고 단가 관리도 따로 하는 방법을 개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별법의 장점은 첫 번째, 실제 물량 이론과 동일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개별법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상품을 상품마다 따로 관리하니까 각 상품마다 팔았을 때마다 수익, 비용, 즉 매출원가에 대한 금액과 수익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개별법의 단점은 거래가 많을 때, 상품의 종류가 많을 때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품마다 장부를 다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법은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있는데, 먼저 선입선출법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입고된 상품을 입고된 순서대로 관리를 해서 입고된 순서대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이 선입선출법의 기본적인 장점은 실질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이건 개별법과도 비슷하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하고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재고자산, 즉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냅니다. 즉 앞에 들어온 걸 먼저 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게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그 기말 자산이 최근의 공정가치를 비교적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선입선출법의 단점은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해서 수익 비용 대응에 대한 원칙에 부적합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팔았는데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입한 상품을 팔게 되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으며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할 때는 이익이 과대해서 법인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물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면 선입선출법은 현재 물가는 비싼데 과거에 매입했던 저가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이익이 과다 계상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적인 방법은 후입선출법인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선입선출법과 어떤 역순이 되겠습니다. 이 후입선출법의 기본적인 장점이다. 현재 수익의 현재 원가가 지금 내가 팔았을 때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팔기 때문에 최근의 원가가 대응됩니다. 다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는 다소 부합할 수 있다. 즉 최근의 원가와 최근의 수익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맞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다,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 본다면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량 흐름은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들어오는 순서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게 되죠. 실제 물량 흐름과 동일하지 않고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후입선출법은 최근 걸 먼저 판다. 물건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런 식으로 내가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건 50원이고 가장 먼저 매입한 게 10원인데 후입선출법은 최근 거부터 먼저 팔다 보니까 남는 게 과거에 매입한 게 남는다. 즉 재고자산의 금액이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가치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법이나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의 세부적인 장단점보다는 기본적인 특성만이라도 꼭 챙기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평균법에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이동 평균 단가를, 즉 내가 기존 상품이 있는데 매입했다? 그러면 기존 상품과 매입한 상품을 합해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평균 단가를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는데 장점은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동평균법의 단점은 매입이 자주 발생한다.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바로 총평균법인데요. 총평균법은 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말에 전체 입고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가를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는 총평균 단가라고 해서 계속 물건을 사 중간에 팔기도 해.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적인 관리는 마지막에 기말에 전체 몇 개를 샀느냐, 총 금액이 얼마냐,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금액을 관리하는 것을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 총평균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편합니다. 계산을 기말에 한 번만 하시면 된다.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선입이나 후입은 먼저 드는 걸 먼저 팔거나 나중에 드는 걸 먼저 팔기 때문에 매출되는 원가의 금액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 단가를 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금액을 평균 단가를 구하기 때문에 앞서 있던 기초재고의 금액이 기말 단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서부터 평균법까지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정확하냐 그 논리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들마다 장단점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균법에 해당하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해서 가중평균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기본적인 단가 결정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까지 보셨는데 전체적인 장단점까지 다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도는 보시고 내용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앞서 살펴본 장단점보다 사실은 조금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말에 기업의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느냐라는 건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의 단가를 곱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량이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각각에서 계산된 수량과 단가 금액을 곱하면 재고자산의 금액이 된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단가 결정 방법에 의해서는 각각 방법에 대한 특성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 달라고 그랬고 장단점까지 다 외워주세요라고는 부탁드리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재고자산에 대한 소매재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우려는 아니고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량의 재고자산을 유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출한 가격에 원가율을 곱하고 그 곱한 금액을 기말 재고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소매재고법 또는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즉 매출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그 원가율을 적용해서 이 정도가 남아 있겠구나. 예를 들어 100원어치 팔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가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즉 이 금액이 매출원가가 될 것이다. 원가율이 예를 들어서 80%다 라고 한다면 100원이 팔았으니까 매출원가가 8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럼 매출원가 80원이면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판매한 게 80원이니까 어느 정도 기말재고가 남아있다라는 걸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재고자산의 소매재고법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냥 참고로 눈으로만 봐주셔도 되겠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단가 결정 방법에 개별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별법은 각각의 상품마다 장부 관리하니까 이건 번외로 두고 나머지 4가지 방법에 대한 특성, 장점과 단점은 아니더라도 특성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바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매입하고 있는데 처음 산 상품은 10원이고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매입한 상품의 물건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떤 단가 결정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매출원가나 매출총이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 기말 재고라는 건 뭐냐? 기말 재고는 판매하고 남는 걸 기말 재고라고 하죠. 매출원가가 무엇이냐? 판매되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은 뭐냐?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매출이익이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상품 계정을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증가가 기록이 되고 대변의 감소가 기록이 될 건데요. 기초의 상품이 10만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품을 90만원 매입했다. 우리는 기초에서 매입을 합한 이 금액을 판매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상품에서
판매된 금액을 매출원가라고 하고 팔고 남아있는 걸 기말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체 100만원에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기말 재고액이 2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매출원가 당일 얼마가 돼요? 20만 남았으니까 얼마가 팔렸을 것이다. 80만원이 팔렸겠죠. 자, 지금처럼 기말 재고액에 의해서 매출 원가가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법에 가까운 방법이죠. 기말이 20만원 남아있으니까 원가는 80만원일 거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라고 계산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매출 이익도 계산이 될 겁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이 그래서 뭐 120에 팔았다. 근데 원가가 80이라면 이익은 4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단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이동평균이냐 총평균이냐를 쓰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액이나 매출원가가 매출총이익이 달라진다.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이 상품 계정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말 재고액이 제일 크게 나오는 방법이 뭐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기말 재고액 큰 게 남으려면 뒤에 거 비싼 게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싼 거부터 팔면 돼요.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액은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까지 가는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대겠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은 걸 먼저 팔기 때문에 싼 거부터 파니까 기말이 비싼 게 남을 거야.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비싼 거부터 팔 거니까 어떻게? 싼 게 남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나오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중간에 평균법이 들어가는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같게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잘 외워지지 않는데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기말 재고의 크기는요. 싼 거부터 파느냐 비싼 것부터 파느냐에 따라서 기말에 남는 게 다르다는 건데 저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이 기말 재고의 크기 순서는요. 한글 자음 순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읒, 이응, 치읒, 디귿. 네, 이건 과학입니다. 네, 회계는 과학이에요. 전체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단순한 논리죠. 내가 물건을 파는데 뭐부터 팔 거냐 먼저 들은 걸 먼저 팔 거냐 나중에 들은 걸 먼저 팔 거냐라는 거고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 인플레이션 구조 하에서 기말의 재고에 남는 게 제일 큰 방법이 뭐냐라는 건 선입선출법이고 남는 게 가장 작은 것은 후입선출법이다. 되셨죠? 순서, 자음 순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집니다.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갑니다. 보세요. 기말이 20일 때 매출 원가 80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기말을 15만원으로 계산해서 기말을 잘못 잡았어 15만원으로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가 돼요? 85만원 되죠.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기말 차감해서 원가 계산할 때 거꾸로 갈 거 아니에요.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갑니다. 기말 재고액 크기 순서가 선입선출법이 제일 컸다면 매출 원가는 싼 거부터 파는 게 크냐고 비싼 거부터 파는 게 크냐고 뒤에 거부터 판매하면 금액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의 금액이 제일 크고요. 마지막이 선입선출법이 나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은 같아질 수 있는데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 크기가 반대입니다. 매출원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액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왜?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대니까. 그렇다면 매출원가에 따라서 매출총 이익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낮아지죠. 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이 커집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크기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총이익이 커지려면 자, 판매 금액이 똑같이 100원이다. 지금 이 상품이 판매되는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거 10원짜리를 먼저 팔게 되면 이익이 90원이 남을 거고요. 70원짜리 팔게 되면 이익이 30원 남을 겁니다. 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0,000원짜리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냐? 100만원짜리 팔 때 이익이 얼마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 매입한 건 10원이더라. 하지만 마지막에 매입한 게 70원이더라. 장부상에 뭐부터 판매할 것이냐?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이 반대로 간다?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저는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말재고액만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가 반대니까. 매출원가와 매출총액이 반대니까 결론은 기말재고액과 매출총액의 순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 상품 계정에서 기말에 따라서 기말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집니다. 매출 원가에 따라서 매출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해되시나요? 기말을 내가 만약에 실수로 작게 잡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가 커져요. 반대로 가니까 매출 원가가 커지면 매출 총이익이 작아집니다. 이걸 소대소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대로 기말 재고액을 내가 원래보다 크게 잡잖아요.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반대로 작아집니다. 매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정리를 함에 있어서 기말 재고액을 작게 잡는 방법도 있고 기말 재고액을 크게 잡는 방법도 있다라고 가정할 때 기말 재고액을 잘못 잡게 되면 매출 원가도 달라지고 모두 달라진다. 매출 총 이익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보니까 후입선출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후입선출 바꿨다가 후입선출법 쓰다가 선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선입 바꿨다가 이건 가능하냐? 그건 안 됩니다. 즉 자산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내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방법을 계속 사용은 해야 합니다. 대신에 기말 재고자산 평가할 때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기말 재고의 크기 순서, 매출원가 크기 순서, 매출총액 크기 순서는 전체적인 흐름상, 내용적인 정리는 꼭 필요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상된다. 내가 기말을 과다 계상되게 되면 매출원가는 기말을 과다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되고 그러면서 매출 총이익은 과다 계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반대로 기말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되어서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상됩니다. 금액을 직접 적용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수 있고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소대소, 대소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내용이 지나서 소대소, 대소대가 뭐더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품 계정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기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원가에 따라서 매출총 이익이 달라진다더라 라는 내용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산마다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단가 결정법을 선택을 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회사가, 기업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련된 평가, 예제,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회사가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결산 시 기말 재고액을 어떻게 과소 계상했대요. 자,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달라진다. 소대소, 대소대 기억하시죠? 기말을 과소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과다 계상되고요.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되면 매출 총이익은 과소 계상됩니다. 맞습니까? 매출총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똑같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따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같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제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원가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대소, 대소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기말 재고자산 평가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상승한다 라고 할 때 재고자산의 수량도 계속 증가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손익계산서 반영되는 매출 원가의 크기 물었습니다. 자, 물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이랬을 때 매출 원가는 뭐부터 판매할 거냐라는 거죠. 자, 매출 원가가 크게 나온다. 제일 금액이 크게 나오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금액이 제일 클 거고요. 선입선출법 금액이 가장 작을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는 매출원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기말 재고에 기억해달라. 기말 재고의 크기가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기말 재고에게 인플레이션 하에서 기말 재고의 크기가 선입선출, 다음 나오는 것이 이동평균, 총평균, 그리고 후입선출법, 요 크기 순서대로 자음 순서, 한글의 자음 순서, 이게 기말이니까 기말을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출 원가를 물었다면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정리해 주시고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1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앞에 거 다 팔고 최근 게 남는 거죠. 기말적으로 남아있다. 맞는 말이고요. 평균법은 총평균,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빙고. 그렇습니다. 3번 성격이나 용도면에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라면 그 단가 결정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하고 나면 변경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3번에 보면 모두 같은 방법을 모두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예제 문제 확인시켜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상품의 매입 매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본적인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우리 회사에 기초 재고가 500개 있었고 단가가 1,000원이다 라고 나오네요. 상품 계정의 수량을 한번 작성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초에 상품이 500개가 있었고요. 3월 8일 날 600개의 상품을 1,100원에 매입하다라고 나옵니다. 600개 상품을 3월 8일 날 매입했고요.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10월 20일 날 100개 상품을 더 매입하네요. 1,200원에. 매입을 100개 합니다. 1,200원. 그러면 기초에 500개가 있었고 600개, 100개, 700개 매입했으니까 우리 회사 전체 상품은 1,200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품을 매출을 할 건데요. 6월 10일 날 상품을 400개를 매출하고 8월 20일 날 300개를 매출합니다. 12월 10일 날 마찬가지 300개를 매출하죠. 순서대로 6월 10일 날 400개, 8월 20일 날 300개를, 12월 10일 날 300개를, 전체 1200개의 상품 중에 400개, 300개, 300개, 1000개를 매출하고 나면 남는 기말은 200개가 되고요. 당연히 대변 수량 합계도 1200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후입선출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고요. 판매한 이 수량들에 대한 매출 원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6월 10일 날 400개를 1,400원, 이 1,400원의 그 400원이란 금액요. 8월 20일도 1,400원에 파네요. 12월 11일도 1,400원에 팝니다. 여기 있는 이 1,400원은 매출액입니다. 즉 내가 상품을 400개, 300개, 300개, 1000개를 팔았는데 1,400원에 판다면 전체 금액이 140만원 나오시죠. 이 금액은 매출액이에요. 판매한 금액이죠. 이건 매출원가와 상관없습니다. 매출원가는 원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입한 금액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으로 금액적인 관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측에 있는 거 수량이고요. 금액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면 선입선출법 먼저 한번 가볼까요? 기초의 상품이 500개가 단가가 1,000원이다. 따라서 50만원이 있었고요. 매입한 게 얼마냐? 매입이 78만원 나오거든요. 왜 78만원이냐면 3월 8일 날 600개를 1,100원 매입합니다. 66만원이죠.
10월 20날 100개를 1200원에 매입합니다. 12만원이죠. 두 개를 합하시면 78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 상품이 이만큼 있었다.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이 중에 일부가 매출원가로 팔리고요. 일부가 기말 재고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계산하셔도 되는데 원가를 계산하셔도 기말 재고액은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 마이너스 하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가 아니라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말 재고가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다 팔 거 아니에요? 다시 하기해서 상품이 기말이 200개가 남는데 기초에 들어온 500개 다 팔리는 거죠. 매입 3월 8일 매입한 600개도 대부분 다 팔리고 이 중에 100개 남을 거고 마지막 10월 20날 매입한 것도 100개가 남겠죠. 기말 200개가 남을 거니까. 즉 기말 200개 남는 건요. 첫째, 100개는 10월 20날 매입한 1200원짜리 100개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100개는 3월 8일날 매입한 600개 중에 다 팔리고 100개가 더 남을 거니까 1100원짜리 100개가 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1100원짜리 100개와 1200원짜리 100개, 여기 있는 1100원짜리 100개는 3월 8일날 매입한 것 중에 남는 100개고요. 나머지 1200원짜리 100개는 10월 20일날 매입한 상품이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기말 재고액이 23만원이 남을 거고요. 전체 금액에서 기말이 23만원이라면 매출원가는 105만원이 나올 겁니다. 140만원의 매출액에서 원가 적용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선입선출법일 때 이렇게 된다면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냐? 기초와 매입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입이나 후입이라는 건 판매할 때, 매출할 때 뭐부터 팔 거냐라는 것이 이게 매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 50만원, 매입이 70만원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하셔도 되지만 앞서 마찬가지 저는 매출원가보다 기말 재고에 계산하는 걸 추천드린다. 후입선출법으로 팔았고요. 후입선출 팔고 기말에 200개가 남는다면 나중에 들어온 거, 나중에 매입한 것보다 먼저 순서대로 팔겠죠. 그러면 기초 이 500개 중에 몇 개가 남겠다? 200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일 때는 200개가 남는데 원래 기초에 있던 재고 1000원짜리 200개가 남습니다. 이건 기초에 원래 있던 게 남게 되는 거고요. 기말 재고액은 20만원이 되시고 매출원가는 108만원이 됩니다. 기말 재고액이 달라지면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달라지겠죠.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학습을 이어가면서 뒤쪽에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최소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는데 외울 게 조금 많기는 하죠. 기본 특성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수량 결정 방법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감모손실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과 같이 학습하셔야 되는 평가손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고자산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외울 것도 많고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재고자산의 기말적인 평가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